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게 몸에 좋다는 얘기는 뭐 워낙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또 요즘에는 효과가 있네, 없네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헷갈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자료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그 최신 심장질환 관리 지침부터 해서요. 오메가3가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기전을 다룬 논문들 또 전 세계 권장량은 어떤지 그리고 빠질 수 없죠. 한국 식약처 정보까지 이걸 다 바탕으로 해서 오메가3를 둘러싼 좀 상반된 시각들 오늘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시간 목표는요. 오메가3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좋다고 알려졌는지 또 최근 논란은 왜 시작된 건지 그 과학적 근거는 뭐고 그래서 여러분께 진짜 필요한 정보가 뭔지 딱 핵심만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오메가3가 왜 이렇게까지 유명해졌는지 그 시작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1970년대 그 그린랜드 이누이트족 연구,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뭔가 좀 특별한 걸 발견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연구자들이 봤을 때 이누이트족들이 주로 고지방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식단을 파고들었죠. 봤더니 그 등푸른 생선이나 물범 같은 해양 생물에서 얻는 오메가3 지방산, 그중에서도 특히 EPA랑 DHA 섭취량이 엄청 높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메가3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와, 고지방식을 하는데 심장병이 적다니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엔 엄청난 발견이었겠네요. 그래서 그 뒤로 특히 이거 심혈관 건강에 진짜 좋구나 이런 인식이 확 퍼진 거군요. 뭐 혈액순환 돕고 나쁜 지방 수치 낮추고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효과가 혈중에 있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춘다는 거였어요. 우리 간에서 중성지방이 너무 많이 합성되지 않게 좀 억제하고 또 이미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중성지방은 분해가 잘 되도록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간에서 중성지방 만드는 효소 활성은 좀 줄이고 분해하는 효소 작용은 늘리고 뭐 그런 식입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한다. 이러니까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하게 생각할 만했네요. 근데 듣기로는 염증 반응 조절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이것도 오메가3의 좀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만성염증이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만성염증이 여러 질병의 진짜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오메가3의 이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우리 몸에 염증을 확 일으키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 NFKB 경로 같은 거요. 오메가3가 이 스위치가 너무 쉽게 탁 켜지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 스위치요. 오, 비유가 재밌네요. 그럼 그 스위치를 끄는 거 말고 다른 역할에도 있어요? 네, 그냥 염증을 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생긴 염증을 잘 마무리 짓는 그 해결 과정에도 관여를 합니다. 우리 몸에 일종의 염증 소방수 같은 물질들이 있거든요. 레졸빈, 프로텍틴 뭐 이런 것들인데 소방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통증이나 염증 수치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염증을 끄고 또 해결까지 돕는다. 와, 진짜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럼 심장이랑 염증 말고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뇌 건강이잖아요. 특히 그 DHA 성분이 뇌에 좋다는 건 뭐 거의 상식처럼 알고들 계시죠? 맞습니다. 그 DHA는 뇌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의 아주 핵심적인 구성 성분이에요. 뇌 지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니까요. 이 세포막이 좀 유연해야 신경세포들끼리 신호를 잘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네. DHA가 바로 이 유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학습이나 기억 능력 이런 거랑 직결되는 거죠.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중요합니다. 뇌세포끼리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이군요. 그 외에 또 뇌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기능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 안에서 염증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절해주고 또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죠. 뇌가 녹쓰는 현상. 네, 들어봤어요. 네, 그런 거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또 DHA로부터 만들어지는 뉴로프로텍틴 D1, MPD1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신경세포가 죽는 걸 막고 생존하도록 돕습니다. 또 뇌 영양제라고 불리는 BDNF라는 물질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와,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우울증, 불안 같은 기분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기분 문제는 EPA 쪽이 더 주목받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기억력 개선 기능성을 인정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야, 진짜 뭐 심장, 염증, 뇌 건강까지 정말 팔방미인 영양소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쌓여온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심장질환 쪽에서요. 오메가3 보충제 효과에 대해서 진짜 효과 있나? 하는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2023년에 미국 주요 학회들이 지침을 내놓은 게 그 논란에 불을 확 지폈죠. 아, 네, 바로 그 지침입니다. 그 미국 심장협회 AHA나 미국 심장학회 ACC 같은 이 심장 분야에서는 뭐 최고 권위기관들이죠. 이 6개 학회가 모여서 만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 그러니까 이미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 관리 지침을 개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게 이 특정 환자 그룹에게는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처방전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일반 오메가3 보충제, 뭐 생선기름 캡슐 같은 거요. 이거 사용하는 게 도움이 안 되니까 쓰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쓰지 말라고요. 와. 네, 권고 등급도 꽤 세게 나왔어요. 클래스 3, no benefit, harm 이렇게요. 효과가 없거나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도 있다는 뉘앙스까지 준 거죠. 와, 사용하지 말라니 이건 진짜 강력한 메시지네요. 특히 그 고지혈증 약, 스타틴 같은 거 이미 드시고 있는 분들한테는 여기에 추가로 오메가3 보충제를 먹는 게 뭐 딱히 더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거고요. 정확합니다. 특히 스타틴 드시는 분들한테 나이아신이나 페노피브레이트 그리고 바로 이 비처방 오메가3 보충제 이걸 추가하는 게 심혈관 위험을 더 낮추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이런 결론은 이제 2019년 이후에 나온 대규모 연구들 예를 들면 뭐 스트렝스나 오메마이 같은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에서 일반적인 오메가3 보충제가 가짜 약, 위약에 비해서 뚜렷하게 더 나은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결과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이누이트족 연구 결과나 뭐 중성지방 감소 효과, 염증 조절 효과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자기 효과 없다 그러니까 아마 듣는 분들이 제일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미국 지침이 모든 오메가3는 다 효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권고는 만성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아주 특정한 환자 그룹에 대한 거라는 점. 아, 특정 환자 그룹? 네. 그리고 둘째는 처방전 없이 사는 일반 보충제에 대한 얘기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그 지침 안에서도요. 다른 종류의 오메가3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즉 정제된 고용량 EPA, 아이코사펜트에틸 성분으로 된 처방약이 있어요. 이건 의사 처방에 필요한 약인데 아, 처방약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 리듀스 it이라는 아주 유명한 임상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면서 중성지방 수치도 높은 환자들한테 스타틴이랑 같이 하루 4g 이라는 꽤 고용량의 EPA 처방약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을 가짜 약 먹은 그룹보다 25%나 의미 있게 줄였다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약국이나 뭐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반 생선기름 보충제하고 의사가 특정 환자한테 처방하는 고농축 EPA 약은 완전히 다른 걸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네요. 용량도 다르고 성분 순도도 다를 테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 보충제랑 고용량 처방약은 뭐 성분 순도, 용량, 또 임상적인 근거 수준, 그리고 관리 규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또 생각해야 할 게 과거의 다른 연구들을 보면 또 다른 결과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GISSI 프리벤션 연구라고 심근경색 겪었던 환자들한테 하루 1g 정도 EPA, DHA 보충했더니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도 있고, 또 일본의 지엘리스 연구에서는 고콜레스테롤 혈중 환자한테 스타틴과 EPA 1.8g을 같이 썼더니 관상동맥 사건 예방 효과가 있었고요. 따라서 이 미국 지침 하나만 딱 보고 오메가3는 이제 끝났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기관들, 유럽심장학회 ESC 같은 곳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여전히 심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는 기름진 생선 섭취를 권장하고요. 또 심근경색을 겪었거나 심부전이 있는 환자 관리에서는 하루 1g 정도의 오메가3 보충제, EPA 플러스 DHA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건강한 사람인지 특정 질환자인지 무엇을 음식인지 일반 보충제인지 처방작인지 왜 예방 목적인지 치료 보조 목적인지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권고 내용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네요. 그럼 일반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서 먹는 오메가3 섭취 권장량 자체는 크게 변한 건 없는 건가요? 네. 그 전반적인 섭취 권장량의 어떤 기조랄까요? 그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보건기구나 각 나라 기관마다 조금씩 수치는 다르긴 한데 대체로 좀 비슷한 경향을 보여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WHO나 FAO, 유럽식품안전청, EFSA 같은 여러 곳에서 일반 성인들 심혈관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하루에 한 200mg에서 500mg 정도, EPA랑 DHA 합쳐서요. 그 정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250에서 500mg.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는 분들의 경우 2차 예방 목적으론 하루에 약 1g, 그러니까 1000mg 정도의 EPA 플러스 DHA 섭취를 권장하는 지침들도 있고요. AHA, ESC 등. 또 중성지방 수치가 아주 높은 특정 환자들한테는 AHA에서 하루 2에서 4g의 처방용 오메가3 사용을 고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 이분들께는 태아랑 아기 뇌 발달을 위해서 일반 권장량에 더해서 하루 최소 200mg의 DHA를 추가로 먹으라고 권장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식약처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혈행 개선이나 중성지질 개선 기능성을 위해서는 EPA와 DHA 합쳐서 하루 0.5g, 500mg에서 2g, 2000mg 사이 섭취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권장량들은 대부분 이제 기름진 생선 섭취,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포함한 식이 섭취나 아니면 일반적인 보충을 염두에 둔 거라서요. 아까 논란이 됐던 그 비곡 지침과는 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정보가 많네요. 근데 결국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좀 현명하게 오메가3를 섭취하고 먹으려면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식약처 자료 보니까 일단 그 건강기능식품 라벨부터 좀 꼼꼼히 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역시 음식이 보약이다라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이상 고등어나 연어, 정어리, 꽁치 같은 기름진 생선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오메가3 섭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생선 섭취가 기본. 그런데 바쁘고 하다 보면 생선 챙겨 먹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충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 보충제를 고려한다면 뭘 확인해야 할까요? 그냥 오메가3라고 써 있으면 다 같은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보충제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그 라벨을 좀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인증 마크가 딱 있는지 이걸 확인하셔야죠. 이게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제품이라는 뜻이니까요. 네? 마크 확인. 둘째는 이게 어떤 기능성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혈행 개선인지, 혈중 중성지질 개선인지, 기억력 개선인지, 아니면 건조한 눈 개선인지 이걸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EPA하고 DHA 함량입니다. 함량. 네. 제품 라벨에 PCO일 1000mg 이렇게 크게 써 있어도 그 안에 실제 EPA와 DHA가 각각 몇 밀리그램씩 들어있는지는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성분의 합계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그 양이 내가 이걸 먹으려는 목적, 단순 건강 유지인지 중성지방 관리인지에 맞는 양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 옆에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 표시도 있잖아요. 이것도 하루 권장량 대비 내가 얼마나 먹는 건지 가늠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섭취량, 섭취 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까지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EPA와 DHA 합계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이거 정말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오메가3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건 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부작용이나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안전성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오메가3가 비교적 안전한 성분이긴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하고 부작용 가능성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계속 언급되는 게 출혈 위험이 약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메가3가 혈액이 굳는 걸 약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출혈 위험이요? 그럼 특전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예를 들면 그 혈액 묽게 하는 약 같은 거요. 정확하십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같이 먹으면 출혈 경향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신 후에 섭취 여부나 용량을 결정하셔야 하고요. 수술 앞두신 분들도 보통은 섭취를 잠시 중단하라고 권고합니다. 식약처 자료에서는 이부프로펜 같은 일부 소염 진통제하고도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약물 상호작용 말고 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장 관련 불편함이 비교적 좀 흔한 편입니다. 속이 메스껍거나 설사를 하거나 배가 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유의 그 생선 비린내가 확 올라오는 트림 때문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이런 증상은 보통 식사하고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요즘엔 장에서 녹는 장용 코팅된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선택하시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혈당 조절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서 당뇨 환자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드물지만 혈압이 좀 떨어지거나 어지러움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생선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원료 확인하고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계속 더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건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과량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 위험만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건강기능식품 드시고 나서 뭔가 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다 싶으면 바로 섭취 중단하시고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네. 여기에 신고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정보가 모여야 더 안전하게 제품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메가3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EPA랑 DHA로 대표되는 오메가3 지방산. 이거는 뭐 심장, 뇌, 염증 조절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건 분명하다. 특히 등푸른 생선 같은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 이게 기본이고요. 하지만 이제 건강기능식품 형태의 보충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특정 심장질환자 그룹에서는 글쎄 추가적인 이득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 반면에 또 의사 처방하에 쓰는 고용량 EPA 제제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점. 결국 내가 이걸 왜 먹는지, 섭취 목적,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대상, 그리고 어떤 형태, 식품인지 보충제인지 처방약인지의 오메가3인지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네요. 네, 맞습니다. 식이섭취, 일반 보충제, 고용량 처방약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과학적 근거와 권고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다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보다는 각각의 맥락에서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앞으로 어떤 환자 그룹에게 어떤 형태와 용량의 오메가3가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오메가3가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있잖아요. 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요즘 연구되고 있대요. 어쩌면 앞으로 오메가3의 건강 효과를 설명할 때 심장이나 뇌에 직접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 건강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경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또 어떤 새로운 건강 권장 상황으로 이어질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메가3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과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